5달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캐나다 내과 전문의 데이비드는 아내 사라가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날 처음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의심했습니다. 정상 절차라지만 암세포가 그 시간을 기다려줄지는 아무도 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모두에게 평등한 의료를 외쳐온 그였지만 아내의 생명 앞에서 그 자부심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일주일이면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동료들은 배신이라 했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지 열흘 만에 사라는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캐나다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죠.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 안에서 환자들을 봐왔어요.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고 돈 때문에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마다 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나는 이 시스템의 공정성을 강조했어요. 사라가 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담당 외과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기는 초기입니다. 다행이에요. 다만 수술까지는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3달에서 5달 정도 예상됩니다. 사라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상 정상적인 절차니까요. 나 역시 수없이 환자들에게 같은 말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서재에 앉았을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학 논문들을 꺼내 읽었어요. 위암의 진행 속도, 병기별 생존율, 치료 지연의 영향.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초기라는 말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통계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시간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생각했어요. 의사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 앞에서 기다림은 중립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걸요. 거실에서 사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당신.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고 했잖아. 나는 서재 문을 열고 나갔어요. 사라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컵을 든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당신이 옆에 있잖아.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의사인 남편이 뭔가 해결책을 찾아줄 거라는 그녀의 믿음.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 쓸모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기에 모든 최악을 상상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옆에서 자는 척하며 가끔 몸을 뒤척였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자꾸 이상한 단어들이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위암치료, 해외 환자 진료, 서울병원. 새벽 2시 나는 동료 외과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였어요. 잠 안 자? 물어볼 게 있어. 30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데이비드? 초기 위암인데 5달 기다리는 게 정말 안전할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통계적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곧바로 덧붙였어요. 통계는 평균일 뿐이고 개별 환자가 그 평균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만약 자기 아내라면 기다리지 않을 것 같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한 캐나다의 겨울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라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함께 가보자고요. 여행도 할 겸 잠시 환기도 할 겸. 사라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걸요.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나는 한국 병원들에 대한 자료를 계속 찾아봤어요. 외국인 환자 진료 시스템, 대기 시간, 치료 성과.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옹호해온 시스템을 의심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의료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죠. 하지만 밤마다 사라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조금씩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요. 공정함보다 시급한 것이 있다는 걸요.
출발 전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라는 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25년.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모든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도 깨어 있었는지 손에 힘을 주며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학회 참석차 방문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방 속에는 사라의 모든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검사 결과, 조직 검사 슬라이드, 영상 자료. 여행객이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로서 준비한 짐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나는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피곤하지? 좀 쉴래?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당신 학회 일정 먼저 보자.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학회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요. 나는 노트북을 열어 미리 찾아둔 병원 정보를 꺼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3곳, 외국인 진료센터가 있고 위암 치료로 유명한 곳들이었어요. 첫 번째 병원에 이메일로 문의를 보냈을 때만 해도 답변이 올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회신이 와 있었어요. 진료 예약이 가능하며 가져온 자료를 검토한 후 당일 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일이라니.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병원은 생각보다 거대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 복잡하지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외국인 진료센터 직원은 영어가 유창했고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외국인 환자들도 보였어요. 중동에서 온 것 같은 가족,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부부. 모두 우리처럼 자국의 의료 시스템이 아닌 이곳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30분 만에 이름이 호출되었습니다. 캐나다였다면 이 정도 대기 시간은 기적에 가까웠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담당 의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외과 전문의였고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는 우리가 가져온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내시경 사진, 조직 검사 결과, CT 영상.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의 손놀림이 빨랐어요. 질문도 정확했습니다.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다른 기저 질환은 없는지. 나는 의사로서 그의 진료 방식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는 태도. 환자를 안심시키려 애쓰기보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자세. 그것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갔어요. 15분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내시경을 다시 해야 하고 최신 영상도 찍어야 해요. 나는 물었습니다. 언제 가능한가요? 오늘 오후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나는 사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과 안도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빠른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 그날 오후 사라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 시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라면 이 검사 예약을 잡는 것만 해도 몇 주가 걸렸을 텐데 여기서는 당일에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검사가 끝나고 사라가 나왔을 때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담당 의사는 새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병변의 위치, 크기, 주변 조직과의 관계. 그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좋습니다. 지금 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언제 수술이 가능한가요? 다음 주 화요일 어떠세요? 다음 주. 캐나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기 시간은 석 달에서 5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주일. 그 차이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사라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의 판단과 남편으로서의 두려움이 충돌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여기서는 기다림이 치료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 시간은 환자의 편이지 시스템의 편의가 아니라는 것.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나는 캐나다의 담당 의사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리고 이해해달라고요. 엔터키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기다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그쪽에서 수술 받기로 했어? 전화 너머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내일 아침이야.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 내 얘기가 나오고 있어. 좋은 쪽은 아니야. 나는 복도 끝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뭐라는데? 시스템을 배신했다고. 평생 공공의료를 옹호하던 사람이 정작 본인 가족 일이 되니까 돈 들고 해외로 도망갔다고. 그렇게들 말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이기도 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5달을 기다릴 순 없었어. 의사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말이야. 그래도 데이비드, 넌 우리 시스템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잖아. 이건 배신처럼 보여.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배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남편일 뿐일까요? 병실로 돌아가니 사라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전화했어? 사라가 물었습니다. 응. 뭐래?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더라. 사라가 내 손을 잡았어요. 후회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는 안 해. 다만, 복잡해. 당신이 평생 믿었던 거니까. 그래, 그게 나였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죠.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 평판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사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내 손을 더 꽉 쥐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수술 전 마지막 검사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수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복강경으로 진행합니다. 절제 범위는 최소화하고요. 주변 림프절도 확인할 겁니다. 나는 의사로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합병증 가능성은요? 수술 시간은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회복 기간은요? 그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성급하지 않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수술을 수없이 해왔다는 걸요. 그리고 기다림 때문에 병이 진행된 환자가 아니라 초기에 잡힌 환자를 주로 봐왔다는 걸요. 궁금한 거 더 있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사라가 물었어요. 어때? 믿어져? 응, 믿어져. 정말? 정말이야. 이 사람, 실력 있어. 사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라는 곧 잠들었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병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입니다. 내가 평생 일했던 시스템이 아닌 다른 나라의 시스템에서요. 배신자라고 불릴 각오를 하고 내린 선택.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고요. 새벽 5시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눈을 떴어요. 시간 됐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곧 가야 해. 무섭지? 조금. 나도.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져. 수술실로 가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복도 끝까지 따라갔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 결정 옳았어. 고마워.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을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걸요. 다만 시스템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했을 뿐이라는 걸요. 수술실 문이 닫힌 후 나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예상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나는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수술실 밖에서 보호자를 만났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는 복도를 걸었어요. 병원 안을 배회하며 이것저것을 관찰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움직임, 의료진의 표정, 시스템의 흐름.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속도였죠.
2시간째 캐나다의 동료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스럽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지켜온 가치를 저버렸다고 썼어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사람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3시간째 복도에서 다른 외국인 환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몽골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간암 수술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도 자국에서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곳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것. 시스템의 한계 앞에서 사람들은 결국 움직인다는 것. 4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예상보다 병변이 작았으며 림프절 전이도 없었다고요. 절제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회복도 빠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회복실로 이동한 사라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죠.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1시간 정도 후면 깨어날 것이고 통증 관리는 자동으로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50분 후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했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다고 잘 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였어요. 사라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옮겨진 사라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옆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어요. 모니터의 숫자들, 링거의 속도, 호흡의 리듬,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서 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캐나다의 이메일함이 열렸어요. 동료들의 메시지가 몇 개 더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죠. 실망스럽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를 배신했다. 하지만 그중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된 선배 의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는 짧게 썼습니다. 잘했다고, 가족이 먼저라고,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고요. 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결국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다만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를 뿐이라는 것. 새벽 2시 사라가 잠깐 깨어났습니다. 나는 물을 조금 먹여줬어요.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정말 끝났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다고, 잘 됐다고요. 사라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이 도시는 쉬지 않았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였죠. 복도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움직이고 간호사들이 순회하고 시스템이 돌아갔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의 빠름은 성급함이 아니었다는 걸요. 준비된 시스템의 결과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사라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 이틀 후면 사라는 걷기 시작할 것이고 일주일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달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면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수술 후 이틀째 사라가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 2명이 양쪽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라는 천천히 다리를 내렸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발, 2발. 복도를 따라 걸었죠. 나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였다면 적어도 사나흘은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 단계였죠. 사라가 돌아와 침대에 앉았을 때 숨이 가빴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해냈다는 안도감과 자신의 몸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놀라움. 그 둘이 섞여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그는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통증 정도를 물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요. 이대로라면 닷새 후 퇴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닷새. 나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캐나다에서 수술 날짜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아직도 달력을 넘기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후에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어요. 그녀는 사라에게 호흡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알려줬어요. 나는 옆에서 지켜보며 메모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남편으로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요. 저녁 무렵 영양사가 방문했습니다. 수술 후 식단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의하라는 말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까지 알려줬어요. 나는 그 과정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시스템이 환자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 수술이 끝이 아니라 회복까지 책임진다는 것, 그것이 여기서는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셋째 날 사라는 혼자 화장실까지 걸었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하지만 사라는 스스로 해냈습니다. 그날 밤 사라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고요. 무섭긴 했지만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도하고 있는지를요. 넷째 날 나는 병원 카페에서 캐나다의 선배 의사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나를 이해해준다고 메시지를 보낸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랍다고요. 빠르지만 성급하지 않고 체계적이지만 차갑지 않다고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도 최근에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요. 환자 한 명이 대기 중에 병이 진행됐고 결국 수술이 훨씬 복잡해졌다고요. 만약 한 달만 일찍 했다면 간단했을 텐데 시스템 때문에 기다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한계. 공정하지만 때로는 잔인한 그 구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지켜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나는 다른 선택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사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 옆에 섰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다행이라고요. 만약 캐나다에서 기다렸다면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을 거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기다림이 미덕이 되는 건 그것이 치료의 일부가 아닐 때뿐이라고요. 다섯째 날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후 외래 방문 일정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연락처도 줬습니다. 2, 3일 안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고요. 짐을 싸면서 나는 이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우리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이 우리 인생을 바꿨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사라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택시에 오르며 나는 병원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은 옳았다고요. 시스템을 배신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을 선택했을 뿐이라고요. 일주일 후 우리는 외래 진료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라의 걸음은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호텔에서 병원까지 천천히 걸었지만 중간에 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회복 속도에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의사로서 알고 있던 것과 직접 목격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책으로 배운 회복 과정과 내 아내가 실제로 회복해가는 모습은 전혀 다른 감동이었죠. 병원 입구에 들어서면서 나는 일주일 전에 우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사라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지금은 내 팔을 가볍게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믿기지 않았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담당 의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수술 부위를 확인했어요. 봉합 상태, 염증 여부, 통증 정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완벽하다고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아물고 있으며 합병증 징후도 전혀 없다고요. 조직 검사 최종 결과도 나왔는데 절제 경계가 깨끗하고 림프절 전이가 없다고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완전 절제, 깨끗한 경계, 전이 없음. 의사로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사라의 경우는 95%에 가까웠어요. 의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필요 없으며 정기적인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고요.
처음 1년은 3개월마다, 그 다음부터는 6개월마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도 괜찮지만 만약 추적 관찰을 이곳에서 하고 싶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하냐고요. 의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가능하다고요. 다만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격한 운동은 한 달 정도 더 피하라고 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사라도 함께 멈췄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끝났다고요. 정말로 끝났다고요. 병원 로비에서 나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안내 데스크, 대기하는 환자들. 이 시스템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나는 캐나다로 돌아갈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틀 후 출발이었어요. 사라의 상태를 고려하면 충분히 비행 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캐나다 동료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어요. 간단하게만 말했습니다. 아내의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요. 그리고 곧 돌아간다고요.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메시지들이었어요. 하지만 그중 몇몇은 여전히 미묘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라는 말 뒤에 그래도 시스템을 떠난 건 아쉽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죠. 한 동료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운이 좋았던 거라고 모든 경우가 그렇게 잘 풀리는 건 아니라고요.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었어요. 돌아가서 직접 말할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사라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병원만 보고 가기는 아쉽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병원에서 본 것처럼 준비된 속도, 체계적인 흐름. 이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라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하다고요.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고마운 곳이 됐다고요. 나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시간을 돌려줬어요. 기다림 속에서 흘러갔을 그 시간을요. 저녁에 호텔방에서 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난? 이해? 아니면 무관심? 어쩌면 셋 다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경험이 나를 바꿨다는 것. 출발 전날 밤 사라와 나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참 후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결정해줘서 고맙다고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고요. 함께 이겨내줘서 고맙다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병원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의료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시스템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캐나다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풍경.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내가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이곳이 달라진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사라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편안했어요. 장시간 비행이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일어나 걸었고 물을 충분히 마셨어요. 다음 날 나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과 마주쳤어요. 몇몇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몇몇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호기심, 판단, 그리고 미묘한 거리감. 진료실에 앉았을 때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성이었어요. 대장암 의심 소견이 나와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언제 검사 예약이 잡혔냐고요. 그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3달 후라고요. 빨라야 2달 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울의 병원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서는 당일에 검사가 가능했어요. 늦어도 이틀이면 모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석 달. 그 시간 동안 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환자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통계를 말하고 대기 시간이 정상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예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의사 휴게실에서 동료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한국은 어땠냐고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라웠다고요. 빠르고 정확하고 체계적이었다고요. 한 동료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돈이 있어서 가능한 거라고요. 우리 시스템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평등하게 기다리는 것과 적시에 치료받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고개를 돌렸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후에 또 다른 환자를 봤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유방암 수술 후 재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검사는 언제 가능하냐고요? 나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었어요. 나는 그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멈췄습니다. 환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괜찮냐고요? 혹시 그 사이에 암이 퍼지지 않냐고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라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5달을 기다렸다면? 만약 그 사이에 병이 진행됐다면? 나는 환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여유가 된다면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보라고요. 해외 진료도 가능하다고요. 환자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의사가 이런 말을 해주리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라가 차를 내왔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사라가 물었습니다. 첫 출근 어땠냐고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복잡하다고요.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다고요. 사라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우리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 경험에 대해서요. 왜 한국으로 갔는지, 거기서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글을 쓰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가치가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의료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해외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다고요. 거기서는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럼에도 의료의 질이 높았다고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의사들이 반박했어요. 그건 우리와 다른 시스템이라고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올로 의사가 말했습니다.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요. 대기 시간 문제는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고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고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어땠냐고요?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작이라고요. 긴 여정의 시작이라고요. 사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랑스럽다고요. 그날 밤 나는 달력을 봤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사라의 다음 검진까지는 2달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검진을 서울에서 받기로 했어요. 추적 관찰은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온다고요. 하지만 반드시 온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된다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사라는 건강했어요. 3번째 추적 검사까지 모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서울에서 검진을 받았어요. 매번 갈 때마다 그곳의 시스템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내 입지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내가 쓴 글이 의료 저널에 실렸고 몇몇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달랐어요.
그들은 내 경험담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배울 점은 무엇인지. 병원 내에서 작은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는 모임이었어요. 나는 그 모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독일, 일본의 시스템도 연구했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들은 기다림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적시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병원 이사회에서 발표 기회가 왔습니다. 대기 시간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이었어요. 나는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사례를 정리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실은 가득 찼어요.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의사들, 행정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간단한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환자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이어갔습니다. 저는 1년 전 제 아내가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5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기 암이었지만 시스템상 정상적인 절차였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대기 시간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 제 아내는 수술과 병리 결과에서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5달을 기다렸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 효율성, 그리고 성과 데이터였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설계의 문제예요. 한국은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혼합된 구조로 대기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구체적인 제안이 담겨 있었어요. 응급도 분류 시스템 개선, 주말 진료 확대, 민간 협력 강화,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는가?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 나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데이터로, 사례로, 그리고 내 경험으로. 회의가 끝나고 병원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데이비드, 당신 제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약속은 할 수 없지만 경청할 가치는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작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잘 끝났다고요.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잖아. 하지만 바뀌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시작했잖아.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의 나를요. 시스템을 맹신했던, 기다림이 공정하다고 믿었던 그 의사를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봤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은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아는 의사를요.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몇 달 후 병원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됐어요. 암 환자 대기 시간 단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수혜자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췌장암 의심 진단을 받았고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석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새 프로그램 덕분에 2주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회복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복도에서 그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의사가 된 이유라는 것을요. 1년 반이 지났을 때 사라와 나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어요. 결과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사라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고마워. 나도 그래. 우리 인생이 여기서 바뀌었잖아. 응.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 우리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화사했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의료는 기다림이 아니다. 의료는 적시성이다. 환자는 순서가 아니다. 환자는 사람이다. 시스템은 목적이 아니다. 시스템은 수단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라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잠들어 있었지만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